이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이 설탕이 과거에는 지금의 반도체처럼 세계 경제를 좌우했던 이른바 세계의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이 설탕 무역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이는 우리나라에 CJ로 이름을 바꾼 대기업인 제일제당과 같은 기업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설탕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설탕이 어떻게 글로벌 무역의 중심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 설탕의 지위에 해당하는 세계 상품은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죠. 영국인들은 세계 지도를 볼 때 자신들의 나라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서인도 제도, 오른쪽에는 동인도, 그리고 중국이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수익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자와 귀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 중에서 서인도 제도에서 생산된 설탕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비한 하얀색과 명품처럼 비싼 가격이 그들의 과시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이었는데요. 이런 걸 스테이터스 심볼이라고 하죠. 마침 홍차가 귀족과 상류층 사이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설탕을 함께 타먹는 그런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설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유럽의 경제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시키는 그런 아주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그 중간에는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12세기 그리스도교에서 정한 단식의 날에 설탕을 먹는 것이 계율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붙었던 거죠. 위대한 아퀴나스 선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설탕은 식품이 아니라 소화 촉진 등에 필요한 약품이다. 따라서 단식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16세기 유럽의 어느 의학서에는 설탕을 먹으면 충치가 잘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슴과 폐, 목에 병에 효과가 있고요. 가루로 만들면 눈에도 효과가 있고 또 기화시키면 전반적인 감기에도 효과가 있다. 또 노인을 위한 강장제 역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탕이 만병통치약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감기나 설사 같은 걸 걸렸을 때 된장이나 생강을 주시기도 했지만 설탕물을 타주신 기억도 나거든요. 이런 설탕에 대한 효험이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거죠. 다 먹으면은 보면 속이 후련하고 좋고 소화 안 될 찌개는 뭐 가서 설탕 한 그릇 물로 따먹으면 뭐 소화제 먹는 것이고 쑥 빠지거든요. 사탕수수 재배에 아주 최적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던 서인도 제도는 설탕 생산의 주요 거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설탕 플랜테이션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영국은 삼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요. 삼각 무역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말합니다. 먼저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화포와 무기를 실은 배가 출발합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흉악한 아프리카 원주민 독재자가 사냥한 노예와 화포를 맞바꾸죠. 여기서 서인도 제도로 이동해서 노예를 주고 설탕을 실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통해 설탕은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고요.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망치를 너무 세게 두드리면 팔이 저리듯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송된 노예 덕분에 유럽 선진국들은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아프리카는 지금까지도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후진국인 건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설탕 생산으로 이득을 보려던 강대국들의 욕심과 독재자들이 자기 민족을 돈으로 맞바꿔서 팔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이티라는 국가 아시죠? 그 나라는 그러면서 기념비가 될 만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으로 나폴레옹이 유럽을 혼돈에 빠뜨린 틈을 타서 흑인 원주민 스스로가 백인들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했던 유일한 국가입니다. 올해로 하이티가 독립한 지 2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설탕의 생산과 유통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공장이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설탕은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설탕의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이후로 저렴해진 설탕을 드는 학자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쉽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당시 설탕은 필수적인 기술 상품처럼 여겨졌고요. 이는 곧 커피나 초콜릿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군인들의 전투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목적으로 대형 설탕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탕의 경제적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들에게 초콜릿을 얻어먹으려고 달려들었던 한국인 꼬마들의 모습도 이때 생겨난 풍경이라고 하죠. 설탕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설탕은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대기업 CJ를 들 수 있죠. CJ는 1953년 설탕 생산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당시 한국은 전후복구 중이었고 식량난과 식품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초기 유럽에서 설탕이 약으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고요. 칼로리가 높은 설탕이 가난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덕분에 CJ는 설탕을 시작으로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장해서 현재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책 가와키타 미노루의 설탕으로 보는 세계사 덕분에 설탕이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산업의 한 축을 차지했다는 중요한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탕에 대한 이해보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과 정황들이 설탕을 매개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가와키타 미노루 교수는 역사에 대한 관점을 세계 시스템론으로 바라보고요. 역사 인류학이라는 방법으로 집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시스템론이라는 것은 미국의 임마뉴엘 월러스턴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성립된 관점인데요. 근대 세계를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견해죠. 세계를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간주하는 겁니다. 역사 인류학은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을 통해서 역사를 관찰하는 학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서로 연결하면 근대의 세계적인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과거에 세계 상품이었던 설탕의 뒤를 이어받는 것으로 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기술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파생된 CJ의 관계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설탕처럼 세계 상품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담배, 향료, 차, 커피, 고무, 석유, 자동차,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상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쇼폼일까요? 얼마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스위스에서 놀러온 가족들하고 셀카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에 갔을 때는 한 유럽인이 한국말로 저한테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라이터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몰려드는 이런 유럽인들을 보면 대한민국 자체도 이미 세계 상품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그렇게 점점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